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우진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비온디에 초대받아서 이비인후과 의사회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 중 하나인 편도수술에 관한 이야기고요.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수술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환자분들에게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처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술의 과정과 경과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편도수술이라는 수술을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굉장히 흔한 수술 중에 하나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거의 제일 처음에 배우는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도 그 아이들 혀가 짧아서 하는 설소대 수술을 제일 처음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배웠던 게 편도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 때부터 접하게 되는 수술이고, 아이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긴 하지만 성인도 실제 수술을 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비인후과 수술 중에도 가장 흔한 수술 중에 하나고, 이제 미국에서는 연간 50만 건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논문에는 40만 건이라고 봤는데, 그 사이에 한 10년 지나는 기간 동안에 한 10만 건이 또 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얼마 정도 하냐면,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편도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숫자가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 숫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는 이비인후과 환자가 굉장히 급감했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모두 코로나 영향을 받은 해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그 19년이나 18년보다는 좀 감소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20년에는 뭐 2만 3천여 건, 그리고 2021년에는 1만 5천여 건 정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 정도 숫자면은 그렇게 적은 수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주로 편도 수술을 왜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물론 수면 때문에 편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른들은 편도만 제거하는 단독 수술을 편도 절제술로 수면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제 대부분 실제 코골이를 수술한다고 하게 되면 뭐 코라던가 아니면 편도를 포함한 목젖이나 그 입천장 뒤쪽 부분까지 같이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면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코를 골거나 입 벌리고 자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돼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도염을 자주 앓는다거나 아니면 편도를 싸고 있는 연조직 사이로 고름이 차서 이제 뭐 이걸 주사기로 빼기도 하고 칼로 째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농양이 차 있는 상태에서 편도를 떼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때 수술을 시행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자주 아파서 수술하는 분들도 있지만 목에 뭐가 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입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편도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침을 하거나 구역질 했을 때 편도에서 그 포도씨처럼 생겼거나 좁쌀같이 생긴 노란 알갱이가 나오고,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어른분들의 경우에는 저런 역겨운 맛이나 냄새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은 경우지만 한쪽 편도만 클 때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 편도가 림프 조직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림프에 생긴 악성 종양 같은 것이 한쪽 편도만 커져 있는 상태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목적으로 편도를 떼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경우에 편도가 너무 커서 이제 그 치아 교합에 영향을 준다거나 안면 성장에 영향을 미칠 때도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정해진 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된 바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2019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 이 가이드라인이 제일 처음 나온 건 2011년인데,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소아 대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없지만, 소아 대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염증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를 소아에서는 조금 좀 지켜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증 때문에 수술하는 거를 자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해 7번 미만, 뭐 2년간 한 해 5번, 그러니까 결국은 염증 때문에 수술하려면 안 앓던 애가 갑자기 1년에 7번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한 해에 5번 이상을 2년 이상 앓았다거나, 한 해에 3회 이상을 3년 앓았을 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감기입니다가 아니라
38.3도씨 이상 발열이 있거나 이제 인두, 편도를 포함한 데서 균 감염이 의심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면봉으로 이렇게 균을 배양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 구근이라는 게 잘 알 수 있는데 그게 양성이 나온 이런 심한 편도염이 있을 때만 수술하라고 돼 있는데 반대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2세 미만일 때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하거나 2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뭐 다운 증후군이나 두개 안면 기형이 있다거나 근신경계 질환이 있을 때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여건상에는 아이들한테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 게 쉽진 않죠.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거는 요새 여러 가지 매체에서 성인들 수면 무호흡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뇌파를 측정하는 것들을 이마에 붙이고 뭐 눈 주위에도 붙이고 이렇게 병원에서 하루 자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검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수면 다운 검사에서 무호흡 소견이 있으면은 편도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자고 코골이가 심하고 잘 때 숨이 꺽꺽하는 거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수면 다운 검사라면 당연히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염증으로 수술할 때보다 훨씬 더 조금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권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띄냐? 이제 편도를 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편도선이 목을 수축시켜주는 이렇게 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근육이 있고 이제 가운데 목젖이 달려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 이 근육 위에 편도를 싸고 있는 피막과 편도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편도선 자체를 뗄 때 피막을 포함해서 뗄 수도 있고 피막을 포함하지 않고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콜드 서저리라 그래서 열이 나지 않는 수술 기구를 사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옛날이고 그런 기구들은 지혈을 따로 또 뭐 실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걸 잘 사용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전기나 뭐 다른 고주파라던가 초음파라던가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쉽게 지혈이 되는 장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단극형, 양극형 수술도 요새는 조금 덜하는 추세죠. 저 그림 중에 제일 앞에 약간 뒤에 끈이 달려있는 연필처럼 생겨있는 것이 이제 그 단극형 소작기가 되겠고요. 이 단극형 소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 편도랑 근육 사이를 자르게 되는 거고 그 옆에 요새 유튜버들이 요리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긴 꺾여 있는 저 포셉 모양 핀셋처럼 생겨 있는 것을 저런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잡으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태우거나 기계 모드에 따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쓰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열이 많이 나서 화상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기구가 개발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조금 길쭉하게 밑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꺾여 있는 막대가 이제 코블레이터라는 건데 이거는 플라즈마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편도를 파괴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기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저거는 리가슈어라는 기계에 연결해서 쓰는 바이젝트라는 거고 이 끝에를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손잡이 끝에가 벌어지는 조그만 집게예요. 그래서 그 집게로 물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피가 안 나게 절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피막 내를 절제한다. 어른한테는 사실 피막 내 절제술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어른들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수술하게 되는데 염증 때문에 수술하는 편도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렇게 권하지 않고 무호흡 같은 것 때문에 주로 수술하게 되는 소아의 경우에는 볼륨을 줄여주고 남는 부분이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 핸드피스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 끝에가 이제 좀 꺾여 있는데 뭐 꺾여 있는 각도라던가 굵기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써서 이런 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편도로 갈아내고 이제 나는 피는 지혈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막을 포함해서 절제하는 것과 피막을 포함하지 않고 속만 절제하는 큰 두 가지 안에서 몇 가지 방법을 골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환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절제하는 편도 수술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전공이 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이제 편도를 국소 마취로 제거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거하면 깨끗하게 끝까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건 요새는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새도 수면 마취로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제 수면 마취로 하면 기도를 확보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안에를 물로 많이 헹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편도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로 하게 되고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있을 만한 상황이면 사실 마취 컨셉을 걸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를 완전하게
확보해 놓고 하는 전신 마취가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물이 조금만 흐르더라도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삽관을 통해서 전신 마취로 시행하는 수술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냐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신 마취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 가끔 TV에 중환자실 그림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튜브를 물고 있잖아요. 그런 튜브를 넣어서 실제 기관지 안에까지 통로를 확보하고 그 기계가 이제 마취기에 연결돼서 수술하는 동안은 환자가 숨을 쉬는 게 아니죠. 마취기가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상황이 돼서 이제 근육 이완이 다 되면 이 개국이라는 걸 써서 입을 벌리게 됩니다. 저 보시면 이 끝머리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이 혀를 누르는 거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위에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를 걸고, 입을 벌리게 되는 거고, 뭐 비슷한 기구입니다만 옆에 아예 이렇게 위가 막혀서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기구 같은 것도 그 까만색 부분이 앞니에 걸리고, 아래로는 이제 저 기역자 부분이 혀를 눌러서 입을 강제로 벌리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편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게 됩니다. 입안으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흉터가 남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편도가 노출되면 이제 양측 편도를 절제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환자분 편도를 보기 위해 가지고 혀를 서랍자로 좀 누르고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이 조금 어둡긴 한데 보시면 목젖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편도가 좀 보이죠. 그리고 그 환자분의 편도를 이제 안쪽이 좀 구부러져 있는 70도로 꺾여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안에를 들여다본 건데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편도의 모양을 지금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편도선을 보면 지금 그림상에 왼쪽에 보이는 게 환자랑 마주 앉아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오른쪽 편도가 되는데 오른쪽 편도는 커다란 덩어리 말고도 지금 보면 이렇게 좀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큰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메인으로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반대쪽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게 되고 그럼 이제 편도라는 게 과일로 생각하면 사과, 수박, 복숭아 이런 것처럼 본체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그만 면역 조직들이 주변에 뭉쳐져 있는 거고 이 그렇게 뭉쳐져 있는 걸 우리가 발데이어스 판이라고 하는 위치에 따라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코 뒤에도 있고 양쪽 옆에 있는 게 편도선이 되고 혀뿌리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혀뿌리 위에 있는 편도는 뭐 코골이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혀 뒤쪽을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위험하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 주변에 흩어져 있는 편도를 완전히 100%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는 부분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저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제거를 하지만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자세하게 보면 편도 조직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기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에 가까울수록 굵은 혈관, 특히 이제 혀를 먹여 살리는 설동맥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위치가 좀 다른데 높게 지나가는 분들은 저기랑 굉장히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도 수술하게 될 때는 너무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를 하지 않게 되고 저 위에 쪽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데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편도가 많이 묻혀 있다거나 아니면 양측 편도가 너무 커서 가운데서 맞닿는 정도라고 하면 한쪽 편도를 당겨야 그 주변하고 분리가 돼서 그 사이를 이제 수술하면서 박리를 해나가는데 두 개가 이렇게 꽉 붙어 있다 보면 이쪽으로 당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수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첫 번째 편도를 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급성 편도염을 아주 자주 앓았다거나 아니면 농양 같은 걸 생기는 일이 반복되게 되면 안쪽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편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합병증의 빈도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지지게 되고 하면 당연히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환자분의 편도 예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수술하려고 실제 수술장에서 입을 벌려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혀를 누르는 서랍자가 이 안에 이제 기관지 튜브가 들어있고 누르고 있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편도가 겉으로 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 안에 묻혀 있어서 뭐 이런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편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표시를 하게 되면 편도를 싸고 있는 앞쪽 살하고 뒤에 쪽 살 사이에 완전히 이제 편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편도가 속 안으로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접촉되어 있는 면적도 넓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더 넓은 부분을 수술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반면으로
이거는 완전 방금이랑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쪽 살이랑 뒤에 쪽 살이랑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편도가 아까처럼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좀 덜렁거리는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편도가 똑같이 이런 공의 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떼야 되는 부분이 요만큼이겠지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라든가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도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편도를 싸고 있는 앞에 쪽 살 부분하고 이 뒤쪽 살 부분 사이에 이렇게 편도가 완전히 겉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 수술도 훨씬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는 둘째치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좀 묻혀있는 경우로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냐지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잘라내게 되면 이 속 안엔가 어디에도 편도가 있을 텐데 남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염증을 자주 알아서 수술을 한다거나 뭐 결석을 많이 알아서 수술한다거나 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여기 홈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이 안에 막 잠재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 겉에만 떼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만 이렇게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쪽 부분까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뭐 가상이지만 실제 안으로 얼마나 들어있을지를 그림을 좀 그려본다고 하면 저기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겉에 제일 까만 테두리처럼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기 옅은 회색으로 넓게 칠해져 있는 부분 멀쩡한 살이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다이렉트로 노출되기도 하고 생살을 자르면 당연히 훨씬 더 아프겠죠. 그리고 안에도 너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제가 그려놓은 노란색 선을 따라서 절개하고 그 나머지 바깥의 주변에 지금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제가 지금 빗금으로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속안에를 꺼내듯이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되면 실제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요 가운데 까만 부분에 있는 편도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부분이 되겠고 이 자줏빛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안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까지 띄고 나면 뭐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뭐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좀 문질러서 거품을 내서 지혈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뭐 코블레이터건 다른 종류의 장치로 지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온수로 충분히 헹군다거나 이런 세척이라던가 해서 완전히 더 이상 피가 안 나고 지혈이 됐고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면 이제 수술을 종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까지가 보통 한 30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입을 벌릴 때 아까 제가 개구기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얄쌍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튜브를 같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넓적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여기가 앞니에 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앞니랑 그 대문니 있죠. 대문니하고 대문니 주변에 있는 앞니 그 정도로 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로는 이제 혀랑 입술이 눌리니까 혀랑 입술 같은 데가 상처가 나거나 조금 붓거나 그럴 수 있고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치아가 손상되거나 뭐 특히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치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한 지 오래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교정이 끼고 뭐 한 일주일 막 이렇게 해서 치아가 동요도가 굉장히 심할 때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피가 나면 누를 수가 있어요, 환자분이. 손에서 피가 나면 손을 누르면 되고 뭐 안 되면 위에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입 아니고 닿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효과적으로 지혈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논문을 찾아보면 뭐 2%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뭐 10%가 넘게 표현한 논문도 있고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대부분 간단한 경우지만 매우 드물게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피가 나는 거는 언제가 제일 많이 나게 되냐면 수술한 직후에서 이틀째 그리고 일주일 전후쯤이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논문 나온 것들 걸 뒤져보면 이게 이제 2001년에 나온 논문이긴 하고 이제 신시내티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보통 소아가 피가 덜 나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소아 만 20살까지 환자들을 수술한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가 몇 명 났나를 본 건데 134명이 피가 났다고 돼 있으니까 9%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 논문이 되게 좋은 점이 이 134명을 보통은 논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써놓는데 수술한 당일부터 날짜가 갈 때 하루에 몇 명씩이었는지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편도 수술에 환자분이 겪게 되는 출혈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앞에도 조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기 출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연성 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기 출혈은 우리가 고기가 타면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편도가 근육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육 안쪽에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지지면 순간적으로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져지지 않은 혈관 같은 게 오그라드는 힘에 의해서 숨어 있다가 마취 풀리고 긴장이 이완되고 이러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게 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이제 지연성 출혈이 줄면서 출혈이 주는 것 같다가 다시 출혈 확률이 올라서 일주일 전후에, 지금 보면 이 논문에서는 6일이 제일 많이 났는데, 이 근처에 이렇게 피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서 상처에 붙어 있던 딱지 같은 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편도에서 이렇게 편도를 떼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육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이 조금씩 자라들어서 여기가 완전히 다 덮일 때까지는 이제 입안에 상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덮이는 과정까지의 세혈관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이런데 세혈관이 생기겠죠. 이런 게 뭐 말하고 먹고 기침하고 이런 자극에 의해 가지고선 출혈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거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먹는 거는 여러분이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논문에 보면 이 뭐 사실 이 1,400명 중에 16일, 19일에 피난 두 사람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14일이 넘으면 거의 피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는 보통 시기를 제한하도록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얼음물은 차갑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서 조그만 혈관 같은 거는 멈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피가 난다는 게 뭐 침을 뱉었는데 약간 핑크빛 이런 거는 우리가 혀를 깨물거나 입술이 터져도 보일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코피가 나는 것처럼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럴 때는 얼음물로 가글을 하거나 하시면서, 뭐 낮이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되고, 야간일 경우에도 줄거나 멈추면 뭐 다음날 병원에 오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이라도 연락을 해서 내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환자분이 효과적으로 눌러서 멈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가 나는데 계속 방치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물론 저렇게 해서 저절로 멈추면 어떻게 하냐? 이걸 난다고 해서 꼭 지져야 되는 건 아닌데, 지질 때 상처가 또 생기기도 하고, 보통 피가 멈추면 선짓덩어리처럼 이렇게 혈궤가 굳어갖고 안에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이걸 뜯으면 피가 났던 포인트보다 훨씬 더 넓은 데가 뜯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 원 포인트만 딱 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지지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6일째 피가 제일 많이 나는데 6일에 지졌다. 그러면 6일부터 뭐 2주 동안 다시 새로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될 기간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걸 안 찢으면 주변에 있는 살은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이 가운데서 피가 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살이 와서 덮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디서 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뭐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지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뭐 계속 나면은 이제 지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소 마취를 할 수 있어요. 어른이 피는 훨씬 많이 나지만 어른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로 지혈하기가 쉬운데,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겁먹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입안에서 피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아이들은 뭐 실제 체구가 작고 피가 조금만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몸에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는 거의 안 나지만 지져야 될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나이가 그런 식으로 어려워서 협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구역질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구역질 안 해도 피가 넘어가면 누구나 맛이 역하기 때문에 좀 구역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 편도 그 초록색 그림하고 파란색 그림, 그 빨간색 그림으로 해서 빨간색 부분처럼 너무 아래에는 혀를 눌러도 그냥 앞에선 보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랑 뭐 염증 생기는 거는, 염증이라는 게 입안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사실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소화기는 똑같이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안쪽에 균도 많고 침도 있고 또 지질 때 화상을 입었고 이러니까 상처 부분이 자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 때 더 아파서, 아까 피가 제일 많이 났던 그때쯤이 제일 아프고요. 아침에도 아픕니다. 그리고 그 제이콥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편도를 싸고 있는 부분과 귀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 신경 때문에 수술을 귀를 한 게 아닌데 편도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나 귀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러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연관성 이통이라고 해서 귀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적절한 진통제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되고, 차갑고 습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맹물, 차가운 물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 편도 수술하고 나면 그 바닥이 매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먹거나 뭘 먹으면 자꾸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심해져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식사하고 나면 너무 세게 아니더라도 맹물로 모관을 좀 가글을 하시면 되고, 통증은 개인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입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염증을 자주 앓았었는데 원래 아프던 거랑 비교하니까 생각보다 참을만 한데요. 괜찮아요. 뭐 저 그냥 더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아프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약을 많이 복용하시면 안 돼.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용량을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임의로 용량을 많이 늘려서 하진 마시고, 대신 아픈 걸 참는다고 빨리 낫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아프면 수술하셨던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입안에서 분비물도 나오고 상처 자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양치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괜히 깊은데 양치하다가 구역질하면서 상처에 자극되고 또 어금니 닦으려고 하다가 상처 건드릴 수 있어서 양치는 앞니 주변으로 하시면 되고요. 냄새는 시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집니다. 주변을 지지게 되면 근육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뭘 먹을 때 목이 수축하면서 짜주는 역할도 하고, 말할 때도 목젖 주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좀 가늘게 난다거나 물 마셨더니 물이 코로 올라와요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내용이고요. 수술할 때 주변을 지지면 당연히 주변에 흐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목젖 주변이 좀 부어서 코를 안 골던 사람인데, 아니면 코 골아서 편도 수술했는데 수술하니까 코를 더 골어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자연히 붓기가 빠지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 흔한 건 아닌데 이제 수술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혀를 오래 누르게 되는데, 손바닥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저릿저릿한 것처럼 혀 안에도 맛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간 눌리게 되면 혈관이 눌리면서 신경으로 가는 혈관 같은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좀 뭐 맛이 좀 안 나는 것 같거나 금속 맛이 나거나 쓰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간혹 가다 보면 편도 바닥으로 그 뇌신경 9번에 맛느끼는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데 그게 바짝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편도 바닥은 수술하고 나면 한번 지져야 되기 때문에 지질 때 열이랑 전기가 나는데, 그 신경이 열이랑 전기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잘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입맛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증상이 있을 때 뭐 요것도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한데 스테로이드 쓰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스테로이드 처방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젖 부은 거라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입냄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물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물감이 편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도 원래 역류성 후두염이라던가 이물감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편도 수술하니까 모관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역류성 후두염 치료 같은 걸 병행하면 시간이 지나지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흔치는 않은 건데, 뭐 요것도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적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도가 묻혀 있는 경우에 이걸 뗐을 텐데, 그럼 이제 여기는 편도가 뗐으니까 바닥이 노출된 상태일 거고, 이 앞쪽에 조금 더 옅은색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소관이 빠져나갔으니까 되게 얇아지겠죠. 근데 이 안쪽 면도 편도가 이렇게 붙어 있던 걸 뗀 거기 때문에 이 안쪽 면에서도 피가 나거든요. 근데 피가 많이 안 나면 여기를 무리해서 지질 필요가 없는데, 간혹 가다 이쪽으로도 좀 굵은 혈관이 지나가서 여기를 지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한,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지졌다 그러면 이 안쪽이 열을 많이 먹겠죠. 그러면 이게 편도가 울룩불룩, 지금 제가 편도가 이렇게 울룩불룩한 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렇게 막 울룩불룩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데가 더 얇아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여기가 구멍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구멍이 난다고 이 앞에 쪽도 얇기 때문에 침이 닿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는데, 이러다가 여기가 연결돼서 약간 모양이 수술하고 났더니 목젖 주변이 약간 뭐 비대칭 형태를 띈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건 기능상에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편도를 뗄 때 속 안에 있는 것만 떼고 최대한 겉에를 안 다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목젖이 부어서 바로 눕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또 피가 나거나 했을 때 바로 누워 있으면 피가 목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맞고, 이제 전신마취로 수술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장운동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뭘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금식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이 지나서 뭘 먹으라고 했을 때는 액체류 부드러운 거부터 시작하고, 뭐 이제 자극성 없는 걸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나는 게 거의 2주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 2주 기간 동안은 식사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럼 흰쌀죽만 먹어야 되나요? 나 죽 너무 싫어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흰죽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다 뭉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푸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스테라 같은 걸 우유에 적셨다거나 아니면 푹 익힌 뭐 국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란찜을 좀 부드럽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 안 씹고 목을 넘겼을 때 후루룩 넘어갈 만한 거를 차갑게 해서 드시는 건 딴 것도 다 돼요. 근데 이제 단단한 거, 그리고 뭐 자극적인 거, 뜨거운 거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되고, 2주 정도 됐을 때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먹는 걸 조금씩 올리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그것도 갑자기 2주가 됐다 그러면 뭐 바싹 볶거나 튀긴 거, 예를 들어서 멸치를 바싹
볶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먹어도 입천장 찔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드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시기를 처음에 죽을 먹고 있으면 밥을 말아서 먹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단단한 거 이런 식으로 시기를 올리면 돼요. 뭘 먹었는데 조금 불편하면 그런 건 하루 이틀 뒤로 미루시고 반대로 뭘 먹었더니 괜찮아. 근데 난 또 조금 더 딱딱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조금 잘 씹어서 드시는 정도로 해서 시기를 서서히 올리시면 되고요. 뭐 주스 같은 거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음료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산이 들어있는 거는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렌지 주스라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는 조금 조심해서 너무 뒤를 닦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되고 그 목젖 붓는 거라던가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변하거나 음료수 같은 걸 마시거나 했을 때 코 뒤로 올라오는 것들은 껌 씹는 게 저작 운동을 하면서 순환을 도와줘서 회복을 빨리 돕기 때문에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문제가 없으면 껌을 씹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식사하신 것뿐만 아니더라도 차가운 물로 각을 하는 거는 통증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외래 추적 관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상 상태로 소요되는 데까지는 보통 한 2, 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다른 환자분 수술한 거 한번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요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겉으로 편도가 들어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싸고 있는 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안으로도 편도가 묻혀 있겠죠. 이걸 아까 봤던 것처럼 70도로 꺾여져 있는 내시경을 보면 이 환자분은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막 특별하게 더 많이 자라 있진 않죠. 그래서 이 편도가 이 겉에 보이는 부분하고 묻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분은 이제 코블레이터로 수술을 한 분인데 이렇게 떼고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안쪽에 근육을 한번 살짝 지졌기 때문에 약간 노란 빛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남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 반투명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조직에 코블레이터가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 있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금 안에 물이 찬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목젖이 조금 부어 보이긴 하고요. 이렇게 제거가 깨끗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를 하루 정도 지나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지저분해졌죠. 뗀 직후에는 상처가 되게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깨끗해 보이지만 이제 입안에 침이 닿고 염증이 생기면서 상처 부분에 음식도 끼고 그러면서 조금 노릇노릇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더 겉보기는 지저분해 보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던 정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옆에 쪽으로 후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가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에 침이 닿으면서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음식이 좀 끼기도 했고 하지만 바닥이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일주일째인데 이분은 뭐 피가 났다고 환자분이 얘기를 하진 않으셨는데 왔는데 봤을 때는 여기 약간 이렇게 조금 핏덩어리가 조금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혈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약간씩의 이런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다 깨끗해졌고 아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좀 많이 넓어졌죠. 예, 이거는 여기 얇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녹아 들어가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보면 확실하게 바닥에 있던 노란 기운이 많이 없어지고 살이 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육 위로 살은 한번 찼는데 이 위에 점막이 한 번 더 덮여야 되는데 점막은 덮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로 긁으면 피는 날 수 있지만 먹는 걸 막 조심해야 하는 걸 아주 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 더 지나서 오시니까 이제 깨끗해졌죠. 노란 부분도 없어졌고 아까 있었던 부분도 정리가 깨끗하게 다 됐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편도 뗀 거를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요건 이분 건 아닌데 이제 보통 편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게 편도를 제거한 건데 이 겉에 반질반질해 보이는 부분이 입 안에 있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속 안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렇게가 입으로에 보이던 부분이라서 반질반질한 거죠. 그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뭔가 색깔이 달라 보이는 부분은 안에 들어있던 거고 이제 좌우 차이가 큰데 이쪽은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속 안에 들어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도로 돌려서 보면 이 부분 이제 좌우가 원래 사람이 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좀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이쪽은 요만큼만 입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이만큼은 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편도를 뗄 때 이렇게 뒤쪽 모양이 울퉁불퉁하면 이걸 다 이렇게 살려서 최대한 엉뚱한 살은 하나도 안 따라오게 딱 편도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봤더니 그럼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입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는 처음에 이 환자분은 이제 외래 오셨을 때 뭐 저희 마우스라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아마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쪽은 이만하게 보이고 이쪽은 요만하게 보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커서 실제 떼면 편도 크기는 비슷한 거고 뒷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편도가
포도같이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편도 면역 소포들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도를 막 당기다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편도 결석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주 정도쯤 지나면 다 아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일단 편도 수술의 과정과 경과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올려주신 거 제가 지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지저분한 사진이니까 넘겨놓고. 지나가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60세 편도 결석으로 이물과 막시 수술이 가능한지요? 나이가 들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저한테 수술하신 분도 환갑 넘으신 분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보통 제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전신마취, 예를 들어서 뭐 지병이 많으셔서 전신마취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면, 근데 그런 지병이 특별히 없고, 이게 사실 뭐 배를 열거나 머리를 열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몸에 있는 큰 생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걸 자르는 거거든요. 대신에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럼 만에 하나 피가 나거나 하면 이런 데서 회복하는 데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장비들이 좋아지고 또 의사들이 세심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요새 기대 수명도 생각하시면 환갑은 나이가 전혀 많으신 게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결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만 끼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이렇게 결석이 낀다고 하면 요거 때문에 결석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는 거니까 레이저나 고주파로 요걸 이렇게 깎아내면 결석이 안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적인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포도에 있는 틈을 다 막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결석을 다 없애는 경우는 어려워요. 저한테 되게 그 레이저로 결석 제거하는 유명한 병원에서 7번 레이저 했는데 결국 안 돼서 편도 수술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많이 끼시고 그러면 불편하시면 수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석은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생각해 보셔서 전신마취를 감수하고 2주 정도 죽 먹고 하는 거를 내가 참을 만큼 그거보다 불편하시면 수술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뭐 각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때문에 못 하실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리랑님께서 갑상선 암 환자도 수술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전혀 상관없죠. 예. 수술 만일 뭐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다른 신체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 환자는 편도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고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뒤로 제쳐지지가 않는 경우에는 편도가 노출되지 않아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개가 뒤로 안 젖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의사가 잘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서 수술하면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편도 수술하면 목소리가 얼마 동안 안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목소리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직업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담 직원인데 내가 이거 직장을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을 길게 쉬실 필요는 이제 본인의 통증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아주 드문 확률로 이건 편도 수술이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한 거에 의해서 기관지 삽관의 합병증으로 뭐 성대나 후두에 이상이 오면 뭐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여기서 논할 만한 그 퍼센테이지가 전혀 안 되거든요. 이상진님께서도 편도 수술하면 목소리 영향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편도가 엄청 큰 경우는 편도가 없어지게 되면 소리통이 좀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편도가 막 가운데서 맞닿고 아데노이드도 크고 그러면 성대는 진동을 하면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면 음색을 정하는 건 소리통의 모양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정하는 건데, 그 소리통의 모양이 변하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조금 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인들의 경우에 엄청 진짜 편도가 큰 게 아닌 이상 음색이 들어서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목을 사용하시는데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일단 편도 사이즈를 보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마님께서 자주 붓는다면 절제하는 게 좋나요? 그리고 편도 수술 후 음식 섭취해도 되고 일상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물어보셨는데, 편도가 자주 붓는 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 있었죠. 1년에 7번, 1년에
5번씩 2년, 1년에 3번씩 3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도 보통 그 정도 기준으로 수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1회라도 농양이 생겨서 염증이 아주 심해서 뭐 입원해서 주사를 쓰고 막 39도, 40도까지 어린아가지고 항생제를 막 일주일, 2주일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 있으면 보통 저는 수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신마취 하게 되면 이제 4시간 금식 지나고 나면 바로 음식을 먹는 건 아니고 물부터 마시고 장운동에 문제가 없어 복통이 없으면 조금씩 이렇게 뭐 시기를 올려가는 거라서 그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 먹는 거는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도가 부었을 때 차가운 물 마시면 회복이 많이 느려지나요? 김지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차가운 물 많이 마셔서 회복이 느려지는 건 아니에요. 되려 물론 이제 염증이 아주 초기에는 따뜻하게 하는 게 혈류를 많이 이제 이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우리 피부에 뾰루지 같은 거 날 때 아주 초기에는 이렇게 따뜻한 걸로 팩하면 가라앉잖아요. 똑같은데 반대로 애매한 상황에서는 뜨거운 걸 먹으면 잘못하면 확 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편도염이 심할 때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시원한 거 드시라고 그러고 아까 이제 죽 먹는 거 말씀드렸지만 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찬죽을 다 먹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갔고 한동안은. 그래서 시원한 거 드시는 거기 때문에 편도가 부었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전체적인 염증이 상기도 감염이 심해서 너무 차가운 걸 먹는 게 막 기침을 유발하고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편도염 때는 시원한 거 드시는 게 되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패트릭님께서 아파서 의원에 갔는데 많이 엉겨 있어서 병원에서 거절할 정도라는데 기본 비용과 입원은 어느 정도 가는 건지 보험 적용은 되는지. 이 보험은 아마 실비보험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은 되는 거고 실비보험은 사실 사람마다 약관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이제 의사와 이렇게 의사가 알 수 없는 환자 보험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보험사에 물어보셔야 될 거고 비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수술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포괄수가제에 정해져 있는 편도 절제소 금액만큼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사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코블레이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젝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상한선 금액이 있고 그 중에 선별급여 80%라 그래서 환자분이 8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의료보험에서 일부 주고 환자분이 일부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코블레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금액의 80%를 환자분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추가되는 비용이라던가 뭐 상급 병실 사용하시고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거절할 정도다. 그 정도면 수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들에서 수술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편도 수술을 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로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출혈이 많이 되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뭐 전문 병원이든지 아니면 조금 2차 병원이나 이런 이상급 되는 데서 수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젤님이 다른 질문 하셨는데 기관지 내시경은 보통 작은 병원들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기도가 뭐 경련을 일으키거나 기관지 경련 같은 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젖의 크기는 편도의 크기와 관계이 있나요? 갈치의 추억님이 얘기하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젖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처지기도 하고요. 편도 크기랑 목젖 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제가 너무 거부를 드린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보통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의사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으니까 수술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피나가지고 고생하시면 또 의사한테 서운한 마음 들고 이럴 거라서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관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목 관리, 식탐 많은 콧물 여왕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편도염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금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가 감염돼서 생기는 실제 세균성 편도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환자분이 뭘 잘못하셔서 잘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식사하시고 나가지고 가글을 좀 소염제나 소독약 같은 걸로 하시면 조금 세균 감염의 우려가 줄기 때문에
각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것도 증상이 우리가 평상시엔 괜찮다가 뭐 선풍기 바람 같은 거 많이 쐬고 이러면 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게 상기도가 마르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습하게 만드는 게 기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른 제한점이 있어서 습도를 너무 올리는 게 아니면 물 좀 많이 드시고 평상시에 각을 잘 하시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편도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탐 많은 콧물령이 따로 관리하는 방법.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 편이라서 그런 거 조금 신경 쓰는 편이고,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편도염을 좀 자주 앓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전공 1년 차 때 한 번 걸리고 나서 실제 편도염이 심하게 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뭐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편도염이 지금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가 안 좋으면 미리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염증이 생긴 적은 전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상진님께서 침을 뱉거나 양치할 때 호두 부스러기 정도의 크기 알기, 예, 그게 편도 결석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편도 결석이고요. 편도 결석은 성분은 그 편도에서 탈락한 세포라든지, 그리고 그 편도도 이제 각질이 우리 피부에 벗겨지는 것처럼 똑같이 세포가 주기적으로 탈락하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안에 편도에 있는 분비샘에서 나와 있는 끈끈한 것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석회화돼 가지고 뭐 CT나 이런 거 찍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단한 경우도 있고 그냥 뭉개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편도 결석이 맞고요. 예, 치실 하신다고 결석을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식사하고 나서 목 안을, 입이 아니고요, 우리 고개를 젖혀서 하는 목 안을 각을 하는 걸 자꾸 하시면 조금 덜 생기긴 합니다. 예. 전치 10주님이 감기 잘 안 걸리려면 각을 목 쪽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편도를 제거하면 목감기가 안 걸리나요?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가끔 하시는데, 편도염이랑 목감기는 엄연하게 다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의를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편도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 가이드라인에 보면 38.3도 이상 열이 나고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레토코커스가 양성이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감염이 있는 경우는 조금 편도염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가글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건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석은 어떻게 빼는지 물어보셨는데, 표중성님께서 결석을 셀프로 제거를 하시려고 자꾸 뭘 후비다 보면 구멍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쑤시는 정도로 제거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런 거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거를 보통 권유를 드리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글을 좀 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침에 건조하신 거는 이제 연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습해한 철에는 냉방을 해서 건조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이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건 입 벌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입 벌리고 주무셔서 건조한 거는 입 벌리고 주무시게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편도가 커서 뭐 입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데노이드가 줄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비후스성 비염이라던가 코가 좋지 않아서 코가 기능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꼭 입을 벌리고 자는지를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상태를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조함만 느껴지는 거고 침분비가 떨어져서 그런 거면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가습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진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사실 지켜보셔도 돼요. 결석이 하루에 한 번 나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갖고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게 진짜 실제로 입냄새도 많이 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혹시나 입에서 냄새 나나,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내 입냄새가 가려졌는데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말할 때 너무 좀 걱정돼서 대인 기피가 오려고 이러면 수술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편도 결석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라,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병원 내원해서 한번 진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로 입냄새 가리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흡연하는 게 정말 안 좋아요. 편도염도 많이 생기고, 또 두경부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담배가게에 두경부암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저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전자담배 또한 뭐 액상 니코틴이건 아니면 쪄서 피는 담배도 이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편도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편도염은 박테리아 감염, 세균 감염이 맞습니다. 감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러스 감염. 네, 이제 질문 거의 다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 제가 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이 설명 드리는 게 당연히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걸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겁먹을 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하고 나서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주 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 받으시고 수술 선택하셔서 잘 치료 받으시고 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